김치는 김치를 담으라고 있는 거지 사람 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치에 애를 담았다? 이거 엄마가 할 얘기나 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죽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네. 아이를 도대체 뭘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 엄마의 당시의 사고방식, 적절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애당초에 될 수 없는 을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서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사건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김은배 팀장입니다. 201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15개월 된 어린 딸이 경위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신을 3년간의 김치통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되어 결국 친모와 친부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15개월이 됐는데 여아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망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경찰에서 애를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동학대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상이 있는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망한 자기 딸을 처음에는 베란다에 놨었죠. 베란다에 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니겠다 싶으니까는 그 캐리어 있죠. 가방에 담아서 친정집에 갖다 놨는데 친정 엄마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가방을 안 치우니까 너 가방을 치워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가방을 가지고 자기 전남편의 시댁에 가서 그 아이를 김치통 있죠? 뭐 크게 한 요만한 건데 김치통에 넣어가지고 옥상 베란다에다가 유기했던 사건인데 김치는 김치를 담으라고 있는 거지 사람 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치에 애를 담았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됐든 그게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시끌시끌했던 사건인 거죠. 사망 당시를 밝히는 게 지금으로부터 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학대 정황, 예컨대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에는 너무 부패가 진행이 많이 됐고 뭐 머리에 두개골에 제가 알기로는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알려지고 맞습니다. 있지만 아이의 두개골이 워낙이 약하다 보니까 시신을 여러 번 지금 옮긴 것으로 보여서 그런 와중에 사실은 두개골이 함몰될 수도 있는 뭐 경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신체적인 폭행에 의한 학대죄를 적용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서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죽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죽기에 이르려면 알아도 한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망한 아이가 15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15개월짜리 아이들은 먹을 거를 집안에서 혼자 찾아 먹거나 이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여가지고 그 정도의 연령의 이제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충분히 굶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결국 혼자 남겨져서 15개월짜리가 제때 먹을 거를 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당연히 엄마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애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둔 행위로 전 가정하는 게 합리적일 거다. 나중에 재판 과정 중에 어떤 이제 주장들이 등장할지는 현재로서는 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애가 아팠다라는 진술은 일단 하니까 아프면 병원을 안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아픈 그렇죠. 아이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거니까 지금 이거는 살인죄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컨대 부작위 살인 정도는 아이를 때렸으면은 아이의 무슨 그 뼈상에 골절이 났다든가 뼈가 부러지면 표시가 나요. 뼈가 부러진 건 없다고 보는 거고 머리에 두개골에 구멍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외력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구멍난 상처라고 그러면 당연히 폭행 치사라든지 그 살인죄도 가능한데 아이가 살아있을 때 생긴 건지 사망 후에 생긴 건지 그게 지금 국가원에서는 판정을 못 내리고 아직 사전인지 사고인지를 모르겠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사망 원인을. 단지 본인이 뭐라 했냐면 아이가 일주일 전부터 아팠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을 방기한 거거든요. 그래 아프지만 너 죽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갔으니까. 최소한은 뭐 미필적이든 부작이든 이 그렇죠. 정도까지는 고려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거죠. 보기에는 네. 아이가 아픈데 안 데려간 거는 죽으라는 게 똑같아요. 맞아요. 아이가 본인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편을 면허할 70번 정도를 갔는데 갔다 왔다 다시 5시간이다. 애를 혼자 놔두고 갔다.
요거는 완전히 유기야. 방임한 거예요. 영치 기록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네, 네네. 저는 그렇게 자주 면회 기록이 다 있죠. 네, 자주 갔을까도 좀 의문이 들어요. 몇 시간씩 걸리는 교도소를 그렇게 연료처럼 자주 가는 여성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낳은 그 아이를 아빠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사실은 면회가는 그렇죠. 네, 제일 어. 중요한 단서잖아요. 그렇죠. 당신 아이를 내가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 근데 애는 집에다 내팽개치고 아파서 열이 펄펄 나는데 자기 혼자만 남편 면회를 간다는 게 그게 지금 논리적 진술이에요?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이 부분에 집중을 맞추게 되면은 아동 학대 치사는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서 좀 더 써해가지고 너 그러면은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방치한 거지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 말을 해버리면은 미필적 고의에서 살인죄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리가 아니 우리가 네, 있을까요? 제가 조사할 네. 때는 그렇게 합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사실 우리 육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척 보면 느낌이 와요. 근데 조사할 이제- 때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 어린아이를 저렇게 얼마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사망하기까지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게 그게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동복지법만 수동적으로 적용하고 입증이 안 된다 하여 이 사건을 외면하시지 말라. 그런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아주 철저히 포인트마다 다 지목하시면서 이 사건을 다시 입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신을 은닉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김치통을 활용했던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처음은 아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던 시절에는 아마 뭐 여행용 가방 네, 같은 데 네, 담아가지고 그렇죠. 캐리어에, 어디다가 이제 유기를 해놨다가 남편이 출소한 이후에 뭐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는 무슨 뭐 이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과 의논을 해가지고 시댁에 무슨 옥상의 김치통이라고 알려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아마 부패가 아주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거의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김치통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이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해볼 수 있고요. 어른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동원하던 자기가 하던 간에 보통 산이라든지 바다에 유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린아이는 더 쉬워. 작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갖다가 깊은 산속에 묻으면 흔적 없을 수는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그 생각은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긴 했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이게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내 가정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치우려고는 했겠지만은 그거를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룰 수도 있었기 때문에 3년을 끌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그 전수수하는 바람에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아니면 그 중간에 다른 곳에 유기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기다 한 얘기를 덧붙이자면 네네.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서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이 있잖아요. 이 시신을 매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 거예요. 번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뭔가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것도 있죠. 예.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그 아이의 시신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후회하면서 제대로 매장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이제 그 학대 치사범도 존재해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문제는 이 사건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방치를 해놓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진짜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 아이도 사망을 했어요. 그때는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조사 받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아기가 사고지 사건이 아니고 자다가 사망했다. 그런데 18년 아이가 사망하니까 그런 두려움. 전번에 내가 죽었는데 그러면 전번 것도 누가 볼 때는 의심을 하는 거죠. 100일짜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베개로 코를 이렇게 막아놔도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기식사가 맞은데 다른 외상이 없으니까 그냥 사고사로 끝났지만 이번 건은 얘기가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연결이 되는데 교수님 그 건도 수상하다. 아무래도 자연사가 아닌 것 같다. 그 건도 저는 좀 의심이 굉장히 많이 사실 가요. 고유정 사건에서도 그런 아이의 죽음이 존재했었잖아요. 기억나는 게 그렇죠. 당시에 아이의 등에 상흔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던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학대
치사가 맞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서는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서 학대치사는 인정이 사실 안 됐죠. 무죄가 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엎드려서 죽었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살에 몇 개월에 죽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애가 사실은 3개월만 지나도 어느 정도는 불편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엎드려서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줄줄이 다 사망하는 가능성이 그게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 우연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경찰에서 했던 진술 중에 저는 특히 이 엄마의 지능을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뭐 평택에 사는 지인에게 맡겼다. 말도 안 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서 찾아봐라. 또는 뭐 길에다 버렸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런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금방 수사하면은 당연히 맡긴 바 없으면 입증될 거 아니에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대해. 상황하고 조사 받으니까 이제 일자 면피용으로 했을 뿐이지 네. 치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여성의 지적 수준에서의 인지적인 어떤 핸디캡 이런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제가 그냥 얼핏 느끼기에는 이 엄마가 적절한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애당초에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개연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예를 들자면 이 엄마 아빠가 임신한 기간에 보통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 의료 기록상에 진료 받았던 기록들이 있어야지 정상인데요. 그런 것들이 임신 기간 중에도 존재치 않는 경우에는 의료적인 지원을 왜 받지 못했는지도 사실 따져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적 수준의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를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보더라인이면 형사 책임을 지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로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남편이 없이 아이를 돌보기는 무지하게 어려웠을 어렵죠. 겁니다. 물론 뭐 심신미약 인정 안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무리 지능이 떨어져도 자기 새끼가 어떻게 하면 죽는지를 예상 못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책임 능력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뭐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포천시에 애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담당관이 보니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예방주사 같은 걸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찾았던 거예요. 만약에 포천시에서 애를 안 찾았다고 한다면 사실 또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시점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 조사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처음에는 두 번째 남편한테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 걔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애는 딸로 신고가 됐는데 더더욱 터무니없는 짓을 했군요. 아니, 실색 신고할 때는 여자 아닙니까? 네. 근데 데려온 애는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다시 조사가 집중적으로 네. 했는데 그때서는 뭐라 했냐면 사실 아이를 길 가다가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니 애를 버리고 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는 야 이분이 횡설수설 앞뒤가 안 맞으니까는 진술을 하면서 프로파일러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네, 프로파일러 네. 동원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수사하니까 그때서야 아까 말한 대로 김치에 넣어서 보관했다고 해가지고 시신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사건도 이 여성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를 확인을 하는 게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영아 살해예요. 영아 살해. 3살 이전에 죽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는 집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요새는. 구청 단위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댁마다 주민센터에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하거나 아이가 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노력은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확실합니다. 이 사건도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만 하면 애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거를 왜 몰랐겠어요. 15개월에 사망한 거니까 만 3세 되기 전에 아마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위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나 아동학대 여부는 아동학대 전담팀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수당 지급팀하고 학대 전담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조가 원활하게 되도록 DB상 어떤 형태로든 협응이 돼서 잘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현재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교수님 말 맞다나 3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방문했으면 싶어가지고 확인했으면 싶은데 방문해도 문 안 열어주면 못 보는 거예요. 그 그렇죠. 문제는. 뭐 네. 수사권도 없고 강제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예. 법을 바꿔서 아. 양육 수당을 받으려면 예. 아이를 보여줘야 한다고 못 받으면? 예, 아동복지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약간 우리 헌법상에 볼 때는 남의 주택이나 가옥을 아니 그거는 이제 범죄가 의심될 때의 얘기지만 아동 때문에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동이 실제로 건강하게 잘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수님하고 차이인데 만약에 임의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들어갈 수는 내 말은 없는 뭐냐면 거죠. 네. 주거의 평온 때문에 네. 아동 수당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아이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규정을 넣기가 그 규정을 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안 돼요. 될까요? 네, 왜냐하면 집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초등학교가 과거에는 7살부터 다녔으니까 그 이전에는 집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있는 건 부모의 뭐 권한이고 이게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주거를 침입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알 그렇죠. 수가 없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영장 없이 못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동학대 치사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던 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영미권 국가처럼 애가 있는 걸 계속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확인을 시켜줘서 확인이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확인이 안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애는 사망했는데 수당이 지금 계속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갔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왜 수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다 뿌려요? 확인을 해야죠.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여기 잠깐 네. 주거에 사는 주인이 동의하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니 동의해서 꼭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안 보여주니까 애를 집에서 안 꺼내놓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좋죠. 네. 일단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게 중요하지. 꼭 그 집안의 강제력을 이용해서 들어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저 이제 극단적이게 한 거죠. 붙여놓고 안 보여주면 아니,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시니까 네네. 네,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 이해가 돼요. 수당이라는 거는 일종의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에서 개인에게 그렇죠. 혜택이죠. 네. 결국에는 복지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거냐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 수당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만 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지급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네. 집안에서 애가 막 학대를 받고 치사가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다 벌어지죠. 보니까 뒤늦게 뭘 했느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팀하고 복지 수당에 나가는 팀이 완전 별개로 운영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복지 수당을 받는 동안, 양육 수당을 받는 동안은 양육해야 될 애가 집안에 잘 있는지 정도는 집안에서 확인하든 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든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 개정을 하든지 지침을 바꾸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무튼 이시영 교수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저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오늘 사건 수정에서는 사망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비정한 친부모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이웃에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가 잘 있는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희망이들 우리 사회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감시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